안녕하세요, 유민호입니다. 오늘은 그 비트VM이라는 어떤 백서가 나와가지고 한 10월이니까 한 2달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해봤고요. 그걸 분석하려고 봤더니 좀 원래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스크립트 구조하고 그 스크립트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업데이트들, 세그윗, 팁노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 번에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비트VM이 하고자 하는 건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튜링 완전한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컨셉의 백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한번 이제 요약해 보면, 네, 오늘은 기술 얘기밖에 없고 앞에 그 정호님이 설명해 주신 그 해시가 무엇인지, 머클 트리가 뭔지, 머클 증명이 뭔지 이걸 이해하신 상태에서 들으시면 굉장히 나머지를 들으실 때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비트VM 백서가 다 코드 얘기여가지고, 네, 저도 그냥 기술로 풀어냈습니다. 비트VM은 뭐 비트코인 VM의 뭐 약자인 것 같고,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는 이제 EVM이 있죠. 이더리움의 VM. 그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VM은 가상 머신이란 뜻인데, 그리고 이제 VM이라는 게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늘은 블록체인 입장에서 보면, 일단 그 VM 자체는 뭐 어떤 코드를 해석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레이어나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VM이라면 이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한번 해석해서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제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니까 어떤 코드가 실행되고 나면 그 코드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아닌지 그걸 이제 검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1 더하기 2를 3이라고 했으면 그게 실행 결과로 반영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이제 밸리데이터가 존재하니까 밸리데이터가 어떤 블록에 들어가는 트랜잭션들을 보고 그 트랜잭션을 수행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제대로 실행됐는지 같이 검증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EVM 자체가 이제 온체인 상에 있으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실행하는 걸 그냥 온체인에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트VM도 약간 비슷한 컨셉인데, 근데 똑같은 역할이냐? 그러면 사실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원래 기본적인 아키텍처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고, 이제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실행이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이제 컴파일해서 그걸 설치하죠. 설치하는 트랜잭션을 한번 날리고, 설치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행하는 트랜잭션을 계속 사용자한테 어떤 지갑들에서 막 날리면서 이제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설치해 놓고 사용하거나 실행하는 건 여러 번 반복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상태고, 그러면 이제 그 컨트랙트 코드를 그냥 설치할 때 큰 컨트랙트 코드를 설치할 수 있고, 그리고 컨트랙트들끼리도 이제 뭔가 서로 뭔가 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더리움에서는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뭐 크기가 크거나 이런 코드들도 설치해 놓고 이제 트랜잭션으로 실행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치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설치하는 게 없고, 어떤 비트코인에서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어떤 한정적인 기능이 있지만 걔는 그냥 트랜잭션 안에다가 실행돼야 될 코드를 담아서 트랜잭션 처리할 때 그냥 한 번만 실행하는, 그래서 일회용 프로그램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한 번만 실행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트랜잭션의 크기에 제한이 있고 뭐 이제 블록의 사이즈 제한도 있으니까, 그래서 크거나 복잡하거나 뭐 이런 코드의 실행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비트VM이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걸 온체인 상에서 코드들을 이제 전체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오프체인에서 어떤 복잡한 코드, 튜링 완전한 코드를 그냥 실행하고, 대신에 그게 제대로 실행했는지를 온체인에서 검증하자, 비트코인 온체인에서, 이런 방법을 이제 아이디어로 한 게 비트V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게 되는지 보려면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스크립트를 처리하는지 이런 걸 이제 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좀 시작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비트코인 UTXO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하고 다르게 이제 받은 코인을 이제 덩어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비트, 1비트, 2비트를 제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뭐 제 지갑 주소에는 4가 있어. 뭐 이렇게 그냥 적어 놓는 반면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 받은 거 한 덩어리, 두 번째 1BT 받은 거 한 덩어리, 세 번째 2BTC 받은 거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를 그냥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잔액을 관리해요. 그래서 이 한 덩어리 받은 이 덩어리들을 이제 UTXO라고 부릅니다. Unspent Transaction Output의 이제 약자이고 Unspent는 아직 안 썼다는 거고 이제 트랜잭션 아웃풋 중에 아직 안 쓴 거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인풋도 있고 아웃풋도 있을 텐데 이제 그게 뭔지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덩어리 단위로 가지고 있으니까 받을 때 받은 것들을 덩어리 단위로 갖고 있으니까 보낼 때에도 당연히 덩어리 단위로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2.5 BTC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2.5짜리가 없으니까 2 BTC짜리 하나, 1 BTC짜리 하나 골라가지고 그걸 이제 보내는 주소에 2.5 BTC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를 뺀 나머지 이제 뭐 0.49 정도만 남기고 그거는 다시 제 주소로 딱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송하기 전에는 저렇게 세 개의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제 보내고 나면 저 중에 이제 1BTC짜리 하나랑 2BTC짜리 하나는 썼고 나 다시 0.49 BTC를 다시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 다시 두 덩이가 남아있겠죠. 1짜리 하나랑 0.49짜리. 그래서 요 2.5 BTC하고 0.49 BTC 저한테 다시 보낸 거 뺀 나머지가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로 이제 비트코인에선 쓰게 되고요. 참고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이제 UTXO를 가지고 이걸 한쪽에서 두 개를 골라서 이걸 쓰겠다 그러고 그걸 다시 쪼개서 하나는 상대방에게 하나는 제 지갑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인데 UTXO 중에서 내가 쓰려고 가져온 UTXO를 이제 인풋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제 보낸 것들을 이제 덩어리들을 이제 아웃풋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잭션 내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앞에서 봤던 걸 이제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아웃풋으로 받은 비트코인은 다시 인풋으로 쓸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웃풋으로 받은 게 다음번 트랜잭션에서는 이제 인풋이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을 때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받을 땐 주소대로 그냥 보내면 되는데 이걸 다시 내가 쓰려고 그러면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해야겠죠. 그래서 그 권한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걸 이제 그 스크립트라는 형태로 이제 체크를 합니다. 뭐 좀 하이 레벨로 보면 이제 전자선 그 지갑 키가 있는지 확인하는지 뭐 이런 거이긴 한데 실제 내부에서 보면 스크립트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스크립트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일단 이런 인풋, 아웃풋, 이렇게 트랜잭션에 있는 인풋, 아웃풋이 그냥 어떤 스크립트의 형태로 이제 코드의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어떤 내가 받은 얘를 쓰려면 이런 종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어떤 자물쇠, 잠금의 조건들이 이제 적혀져 있는 스크립트가 되어 있고 인풋은 저걸 풀려면 해주는 그 조건들을 이제 맞추는 그래서 열쇠의 역할을 하는 스크립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마이너들 입장에서 보면 이 트랜잭션이 제대로 된 트랜잭션인지 확인할 때 보내는 사람이 보내는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거잖아요. 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걸 그 열쇠하고 자물쇠하고 이렇게 두 개를 놓고 쭉 실행해 본 다음에 그 실행한 게 오케이가 나면 이건 권한이 있는 거네. 그리고 쭉 실행하다 뭐가 에러가 나면 얘는 권한이 없네.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스크립트는 그냥 공개키 주소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주고받는 게 받아서 다시 보내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한 스크립트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자물쇠 스크립트는
다행히 이제 해시를 설명해 주셨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들에서 대충 보이긴 하지만 얘는 어떤 공개키 해시값이 있고, 그리고 그 해시값은 주소랑 거의 동일한 레벨쯤 되죠. 그리고 뒤에는 어떤 그 전자서명을 체크하는 이런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얘는 뭐 공개키로 만든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공개키로 전자서명을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패스하겠어. 뭐 대충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인풋 스크립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전자서명이 있고 공개키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가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인풋 스크립트랑 아웃풋 스크립트를 두 개 딱 붙인 다음에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쭉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스택 형태로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요 뒤에 그 열쇠 스크립트 인풋에 있는 공개 키를 해시해 가지고 이제 아웃풋에 있는 해시 값이랑 맞는지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일단 같은 공개 키라는 게 검증이 되고, 그게 이제 이 equal verify라는 게 요 공개 키를 해시한 게 얘랑 같은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거고, 그런 다음에 이 공개 키를 가지고 이 전자서명을 이제 검증해 봐서 그게 맞으면 얘는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개키를 해시해서 봤는데 얘랑 다르다 그러면 권한이 다른 공개키를 넣었으니까 에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풋 스크립트로 아웃풋 스크립트를 만족시킬 수 있게만 만들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방금 전엔 그냥 어떤 주소에 그냥 뭐 비트코인을 받아서 보내는 이런 케이스인데, 이런 조건들이라는 건 뭐 비트코인 공개키 주소로 받는 거 말고도 더 많은 조건들을 이제 그 넣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멀티시그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멀티시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요 멀티시그 스크립트의 해시 값을 이제 아웃풋에다 넣어놔요. 그리고 인풋에는 전자서명, 이제 얘는 2 오브 3 예시인데 이제 3명 중에 2개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2개의 전자서명을 넣어놓고 이 멀티시그 스크립트를 넣는 거죠. 멀티시그 스크립트는 요 공개키 3개에 이제 매칭되는 개인 키들 중에 2개로 뭔가 서명한 게 맞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긴 스크립트를 넣어놓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쭉 실행하면 전자서명 2개 넣어놓고 이 전자서명 이제 이렇게 확인하겠죠. 이 스크립트 해시 값이 먼저 맞는지 보고, 그러면 이 스크립트 해시 값이 맞다는 건 이제 제대로 된 공개 키를 집어넣었다는 뜻이고, 그런 다음에 이 전자서명 2개가 이 공개 키 셋 중에 이제 2개로 이제 검증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맞으면 얘는 이제 통과가 되는 이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인 그 스크립트 해시를 주소로 해서 뭔가 조건들을 만드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조건들도 있고, 이제 뭐 사실은 걸 수 있는 이제 더 다양한 조건들이 이제 있을 텐데,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이제 멀티시그가 이제 스크립트를 해시해서 쓰는 그런 예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이제 실행할 때 그냥 저런 코드들만 어떤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더 다른 조건들을 이제 또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락도 있고 이제 해시락도 있는데, 타임락은 일정 시간을 어떤 조건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이 트랜잭션은 1월 1일 00시 전까지는 이 트랜잭션은 사실 유효하지 않다. 그 이후에 실제로 이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건 이제 트랜잭션 전체에 대해서 이게 타임 조건을 거는 거죠. 아니면 이 특정한 아웃풋 UTXO 자체에 이제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이 UTXO는 특정한 시간 내에서만 지금부터 1월 1일 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거나, 1월 1일 이제 이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이제 사용이 불가능하고 원래 사람한테 이제 뭐 돌아가게 된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조건들, 시간과 관련된 조건들을 이제 세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락이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일정 기간 내에 특정 행동을 강제하는 게 이제 가능해져요. 예를 들어서 1 비트코인을 이제 예치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 1 비트코인이 이제 예치된 1 비트코인이 내가
어떤 뭐 하루 안에 아니면 일주일 안에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으면 몰수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건으로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해시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값으로 이제 락을 걸겠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어떤 그 비밀 데이터, 그 해시하기 전의 데이터죠. 그 해시하기 전의 데이터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 어떤 거래가 못하게 이제 막을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공개키 방식, 공개키만 가지고 조건을 거는 건 개인 키를 가진 사람들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서명이라는 과정을 통해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인 거에 반해서 이제 그 해시락에서는 어떤 프리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어떤 이미지 데이터의 해시 값으로 어떤 주소를 만들면 저 비밀 데이터를 알아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비밀 데이터를 저걸 한번 풀면 그래서 해시하기 전에 데이터를 한번 풀려고 온체인에 탁 올리고 나면 그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되잖아요. 블록체인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그런 특징이 약간 개인키하고는 다른 특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예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 아토믹 스왑인데 그 아토믹 스왑 예시는 이제 인터넷에서 가지고 왔는데 얘는 이제 메일박스라는 거에 이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이 앨리스한테 어떤 비트코인을 전송한다. 일반적으로 공개키 기반으로 그런다는 거에 이제 비유를 이제 앨리스만 열 수 있는 앨리스의 개인 키로만 열 수 있는 메일박스에 밥이 비트코인을 넣어두는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락은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 키로만 열 수 있는 그 메일박스 옆에다가 그냥 비밀번호를 그냥 넣는 비밀번호를 같이 설정할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의 메일박스에 밥이 넣으면서 밥이 그 비밀번호를 같이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 1, 2, 3, 4로 세팅을 해놨다. 그럼 1, 2, 3, 4의 해시 값이 사실 이제 해시락으로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얘의 특징은 이제 밥이 비밀번호 1, 2, 3, 4를 입력하고 나면 온체인에 입력하는 거라서 모든 사람이 이제 알 수 있다는, 알 수 있는 비밀번호라는 게 좀 다른 특징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아토믹 스왑을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 뭐 스왑할 게 없죠. 비트코인 자체는 뭐 자체의 체인에는 사실 비트코인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비트코인하고 같은 계열, 비트코인으로부터 이제 하드포크한 그런 계열의 이제 체인들은 있죠. 뭐 그 비트코인 XXX들이나 아니면 뭐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뭐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토큰들을 서로 이제 교환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 예시는 이제 그 BSV를 이제 예시로 들고 있는데 BSV는 비트코인하고 이제 다른 체인인데 안에 들어가 있는 아키텍처나 이제 이런 주소 방식은 비트코인과 이제 동일한 형태의 이제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앨리스는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싶고 밥은 BSV를 갖고 싶고 그래서 서로 BSV와 BTC를 이제 교환하고자 하는 케이스예요. 근데 둘이 그냥 그걸 교환하려고 하면 서로 먼저 주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줬는데 제가 나한테 안 주면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해시락을 이용해서 스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앨리스가 밥의 주소에다가 이제 뭐 그 BSV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를 세팅해서 그 해시락을 걸어놔요. 그런 다음에 그 해시 값을 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해시 값을 밥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밥은 그 해시 값으로 똑같이 해시락을 걸 수 있으니까 자기는 비밀번호 모르지만 그 해시락을 걸면서 그 앨리스한테 그 비트코인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둘 다 어떤 각자 이제 막혀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앨리스는 이제 그 비밀번호 알고 있으니까 비밀번호를 이제 누르는 거죠. 1, 2, 3, 4를 딱 누르고 나면 밥도 1, 2, 3, 4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니까 서로의 메일박스에 있는 걸 각자 가져갈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시 값을 이제
해시락에 걷는 과정. 그래서 해시값만 먼저 이제 공개하는 거죠. 블록체인으로 보면 이런 걸 이제 커밋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로 비밀번호를 실제로 입력하고 나면 해시를 만든 원래 값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앞에 해시 값만 뭔가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걸 커밋이라고 한다면 이 실제로 해시를 만들기 전에 원래 데이터 비밀번호를 이제 공개하는 걸 이제 리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커밋된 리빌이라는 방식은 이제 좀 잘 알려져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비밀 경매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사람들한테 경매 가격을 쭉 받아야 되는데 그 경매 가격을 다들 막 공개를 미리 하면 뒤에서 보는 사람들이 앞에 있는 애들이 100만 원을 했네. 그걸 보고 내 전략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난 100만 원에 입찰하겠다. 100만 원 해시값만 먼저 넣는 거죠. 그래서 해시값 쭉 받고 난 다음에 다들 가격을 다 까봐. 그러면서 가격을 제출하고 나면 그 제출한 가격이 원래 해시값하고 맞는지 보고 이제 이런 방식들을 쓰는 건데 그런 것처럼 먼저 이제 해시값을 먼저 넣는 걸 이제 커밋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내 경매 입찰가를 이제 제출하는 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제 리빌한다고 이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얘가 요 뒤에 그 비트VM에서 이런 방식을 많이 쓰고 있어서 잠깐 넣어놨고요. 근데 해시락만 쓰면 사실 애매할 수 있죠. 앨리스가 밥한테 이제 주면서 비밀번호를 걸어놨는데 밥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앨리스 저 메일박스는 앨리스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리고 밥이 개인키로 열어야지만 가게 돼야 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당연히 앨리스는 저걸 내가 눌러버리면 밥이 그냥 저 가져가게 되니까 당연히 비밀번호 안 누르겠죠. 대신에 저게 이제 묶여버리겠죠. 그래서 뭐 그리고 반대인 경우도 사실 가능해요. 둘 다 이제 메일박스에 넣어놨는데 앨리스가 저 비밀번호 안 누르는 거예요. 안 가져가는 거예요. 밥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받아야 될 걸 가져가고 싶은데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또 이제 못 갖고 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서로 묶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방식이 이제 타임락이 있었잖아요. 앞에. 그래서 타임락을 이제 함께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락으로 오픈 조건에 하나를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일주일 안에는 앨리스의 뭐 전자 서명하고 뭐 밥에 설정한 비밀번호 뭐 그런 걸로 가능한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원래 사람에게 그냥 환불되게 이제 넣어놓은 사람에게 그냥 환불되는 조건으로 뭔가 이렇게 타임락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해시 락하고 타임락을 이제 같이 쓰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런 경우를 이제 좀 제너럴하게 해시 타임 락드 컨트랙트라고 비트코인 쪽에서는 이제 부릅니다. 줄여서 이제 HTLC라고 부르게 되고 비트 VM도 이제 이 그 해시 타임 락드 컨트랙트 방식을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스크립트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였다면 이제 사실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뭘 할 수 없는지가 이제 중요하겠죠. 첫 번째로 알려진 건 이제 튜링 불안정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비트코인 스크립트는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반복문 같은 걸 이제 할 수 없다고 이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복문은 여기 뭐 개발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뭐 루프문을 세팅할 수 없는 게 이제 가장 튜링 불안정성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제 의도된 거죠. 그래서 뭔가 그 반복적인 무언가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이런 의도된 그 특성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튜링 완전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게 한계는 한계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계는 스크립트 코드의 이제 사이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 스크립트하고 아웃풋 스크립트를 합쳐가지고 한번 그냥 쭉 트랜잭션 실행할 때 그 코드를 그냥 실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트랜잭션 코드 이게 그 스크립트 코드는 트랜잭션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트랜잭션은 비트코인의 블록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블록 크기는 이제 1메가바이트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트랜잭션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스크립트 크기도 뭐 많아봐야 이제 1메가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제한이 이제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크거나 복잡한 스크립트를 이제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한계고, 그래서 이런 한계들을 조금씩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그윗이라는 업데이트가 2017년도에 있었고, 템루트라는 업데이트가 아마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비트VM은 사실 업데이트는 아니고 이제 백서이고, 뭔가 업데이트가 필요한 그런 것들은 아닌데 이제 하나씩 뭔가가 새로운 컨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그윗은 블록이 1메가가 블록이 한정적인데 걔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것에서 나온 그 이제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트랜잭션에 들어가 있는 전자서명을 블록에 넣지 말자. 그래서 가장 그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건 블록 크기를 늘리는 게 가장 더 많은 스크립트나 트랜잭션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인데, 블록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블록이 크기가 커지면 마이너들이 이제 해시 파워를 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메가를 해시하느냐와 2메가를 해시하느냐는 사실 다른 리소스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블록의 크기를 늘리지 않는 게 사실 안 느려는 방향으로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 세그윗은 전체 블록 사이즈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전자 서명만 따로 다른 곳에 이제 저장하자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세그윗이 적용되기 전이 위에의 모습인데, 어떤 트랜잭션 안에 전자 서명들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형태였던 거죠. 근데 그래서 그걸 이제 세그윗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제 거래의 내용 중에 서명 내용만 별도로 빼서 이제 위트니스라는 어떤 이 트랜잭션이 멀쩡하다는 걸 알려주는 이게 무슨 증인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증명 데이터들만 별도로 공간으로 빼는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그리게이티드 위트니스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어떤 증명 데이터 이 뜻인데, 그럼 증명 데이터를 좀 분리하는 거고, 걔는 이제 3메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들은 마이닝을 그냥 할 때는 저 왼쪽에 있는 트랜잭션 정보들만 가지고 똑같이 그 이제 마이닝 그 해시 파워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얘가 이제 적용되면서, 그러면 이제 전자서명이 이제 별도로 빠졌으니까 하나의 블록에 더 많은 트랜잭션을 이제 담을 수는 있게 됐지만, 그렇지만 이제 전자서명만 빠진 거니까 스크립트 코드가 들어가는 블록에는 여전히 1메가라는 한계가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자체를 이제 블록에 넣는 것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템루트입니다. 그래서 큰 스크립트들도 실행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게 템루트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프로그램이 이제 전체 코드가 엄청 큰 코드가 있는데, 한번 내가 실행할 때 코드의 전체가 모든 코드가 실행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코드들이 뭐 중간에 조건에 따라서 분기도 되고, 그래서 분기에 따라서 이게 그 전체 코드 중에 일부만 수행돼야 되니까 전체 스크립트를 넣지 말고 일부의 스크립트만 넣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이제 템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뭐 말씀드린 해시타임 락드 스크립트를 보면, 얘는 어떤 일정 뭐 일주일 전에는 뭐 전자서명하고 해시락 갖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냥 한 명의 전자서명만으로 그냥 뺄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걸어놨었잖아요. 얘를 이제 코드로 보면 이런 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타임락 이전이면 그러면 뭐 이런 위에 코드 3개 이 부분이 돌고, 타임락 이후이면 밑에 이제 반쪽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가 나눠지게 되겠죠. 얘는 둘 중에 한쪽에 이제 코드만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템루트를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통째로 그냥 블록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 통째로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 낭비를 좀 줄여보자고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머클 트리와 머클 루트
해시 이런 얘기는 이제 잘 해주셨으니까 이런 이제 머클 트리의 형태로 각자 코드를 좀 전체 스크립트를 작게 나눠서 머클 트리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머클 트리로 만들어 놓고 머클 루트만 그 아웃풋 스크립트에 넣어 놓으면 나머지 이걸 인풋으로 실행할 때는 머클 증명을 제시해서 머클 증명 안에 있는 스크립트만 수행함으로써 얘가 이제 들어가는 블록에 들어간 코드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머클 루트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네스트 머클 얼터너티브 스크립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개의 스크립트를 이제 쪼개요. 그래서 더 작은 단위로 쪼개놓고 뭐 여기서 보면 타임락 이전의 코드와 타임락 이후에 실행시킬 수 있는 코드로 나누겠죠. 그리고 아웃풋 스크립트에는 이 머클 트리의 머클 루트, 마스터 루트만 이 그 스크립트의 해시 값, 전체 스크립트의 머클 해시 값만 이제 풀면 된다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블록에 들어가게 되고 이건 그 이제 아웃풋 스크립트니까 블록에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실행에 필요한 스크립트는 그러면 얘는 스크립트하고 요 옆에 있는 머클 증명들을 합쳐가지고 요 이제 위트니스 데이터, 서명 데이터 안에 이제 집어넣으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템루트를 쓰면 전체 코드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요 안 쓰는 코드, 타임락 이후에 뭐 볼 수 있는 이런 코드들은 굳이 요 블록 안에 아니면 세그윗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좀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거는 코드가 더 이제 크면 클수록 공간 효율성은 당연히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템루트를 가지고 블록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보통 우리가 그냥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갑 주소들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사실 복잡한 스크립트가 아니라서 큰 효율이 없지만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나 뭐 아니면 오디널스나 BRC20이나 뭐 이런 종류의 비트코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다른 기능들이나 어떤 프로토콜들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한 스크립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이제 요런 템루트를 활용하면 더 뭐 비용도 좀 아끼면서 블록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트코인 스크립트로는 튜링 완전한 어떤 프로그램은 안 되고 그 공간의 한계도 여전히 존재하겠죠. 쟤도 이제 무한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비트VM의 아이디어는 이제 오프체인에서 어떤 큰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도 실행할 수 있고, 뭐 그걸 이제 잘 실행했는지 검증해보자. 게 이제 비트VM입니다. 그래서 튜링 완전한 복잡한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그런 걸 오프체인에서 실행하고 걔가 제대로 실행했는지 검증하자는 게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더리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랙트를 설치하고 실행하니까 더 복잡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비트코인은 온체인에서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오프체인에서 해보자. 대신에 이 오프체인에서 실행하는 게 잘 실행했는지를 이제 검증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게 이제 이 비트VM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 잘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쪽과 잘 하겠다고 이제 그 증명을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실행시키겠다고 하는 쪽을 이제 프루버라고 하고, 그걸 잘 실행시켰는지 검증하는 쪽을 이제 베리파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프루버하고 베리파이어가 각자의 자금을 이제 예치해 놓고 어떤 저 자금을 서로 쟁탈하기 위한 게임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실행시켰으면 저 이제 그 예치금 가져가고, 중간에 잘못 실행시켰다는 걸 내가 그냥 베리파이어 검증해냈으면 이제 반대로 몰수를 해가는 이런 이제 약간 게임적인 요소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파티가 있고, 얘가 약간 컨셉으로 보면 옵티미스틱 롤업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옵티미스틱 롤업도 보면 레이어 2에 있던 이제 트랜잭션 데이터들을 레이어 1 이더리움으로 이제 한번
롤업의 형태로 이제 좀 요약을 해서 뭔가 이렇게 내리게 되잖아요. 그걸 내리게 되는 걸 일단은 그냥 내려놓고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일주일 기간 동안 누군가가 이건 L2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내린 것 같은데 이런 걸 누가 이렇게 발견을 해서 클레임을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을 가져가고 그걸 이렇게 잘못 내린 사람이나 어떤 엔티티는 그거에 대한 페널티가 먹히는 뭐 이런 방식인데 약간 그런 것과 비슷한 컨셉으로 증명자하고 베리파이어 프로버가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냐면 얘가 살짝 좀 더 복잡해지긴 하는데 일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엄청 큰 프로그램. 그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걔를 이제 굉장히 잘게 쪼갭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쪼개냐면 그 논리회로 수준까지 쪼개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공대 쪽에 나오신 분들에게 좀 익숙할 텐데 뭐 낸드 게이트도 있고 뭐 오어 게이트도 있고 뭐 이런 논리회로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낸드의 조합, 낸드 게이트의 조합으로 사실 나타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백서에서 이제 낸드 게이트를 좀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논리회로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해를 하고 나면 각각의 얘는 되게 굉장히 심플한 프로그램이지만 각각의 이제 그 낸드 회로끼리가 나올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한 8개가 나오죠. 이제 위에서부터 여기서 하나, 둘, 셋, 2개, 하나 해서 이제 8개가 나오는데 이 각각을 하나의 스크립트 코드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코드, 이제 얘는 8개의 코드니까 8개를 이제 아까 그 머클루트로 쪼개서 이렇게 머클루트로 만들어 놓고 얘는 이제 탭루트죠. 탭루트로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을 잘게 쪼개는 과정이 하나 있고 그러면 얘는 어떤 뭐 A라는 인풋을 받아서 A랑 B라는 인풋을 받아서 E가 맞는지 이런 걸 보는 이렇게 쪼개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각각 A 값, B 값, E 값 이런 인풋, 아웃풋 값들이 있잖아요. 이 값에 그 해시 값을 이제 그 커밋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실행하는 프로버만 일단 알고 있는 값인데 나는 이 오리지널 값을 1이라는 비트라고 할 거야. 그럼 요 값은 이제 프로버만 알고 있는 거죠. 실행을 이제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겠다고 하는 프로버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요거의 해시값 그래서 뭔가를 해시했는데 얘가 나오면 얘는 1이라는 비트라고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반대로 또 어떤 값을 해시했는데 요 값이 나오면 0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요 해시 값이 나오거나 요 해시 값이 나오는 애를 이제 A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요 해시 값이나 요 해시 값 둘 중에 하나를 이제 0이나 1비트라고 이제 세팅하는 거고 그럼 각각은 B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B도 어떤 해시값 2개를 줘놓고 뭔가를 해시했는데 얘가 나오면 0이고 얘가 나오면 1이야. 이렇게 이제 다 해시값들만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 F, G부터 이렇게 모든 입출력 값들을 요 이제 해시값으로 커밋을 해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 밸류 커밋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는 애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값을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A 값에 대한 비트 값들도 세팅을 이제 커밋을 해놨고 B도 해놨고 E도 해놨으니까 요 밖에서 보면 이 실제의 비트에 대응되는 해시되기 전 이전 값을 이렇게 하나씩 오픈하면 리빌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얘가 제대로 수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봤더니 낸드라는 연산은 사실 알려져 있는 연산이니까 00이 나왔을 때 0이 나오는지 이런 걸 그냥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 굉장히 일부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이제 세팅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코드를 실행하면서 이제 검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하는 과정은 챌린지 이제 한번 너 이거 요 코드를 검증해봐 이렇게 챌린지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받아가면서 작은 코드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검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검증을 하려면 이제 챌린지 하는 건 사실 당연히 베리파이어겠죠. 걔는 이제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애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는 그 프루버가 이제 그거에 대한 리스판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순서대로 이제 너 이거 해봐 이거 해봐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해시 값만으로 이루어진 그 이제 해시들에 대한 이제 템루트들을 또 만들어놔요. 그래서 얘는 그 코드를 이제 8개로 이제 조각을 내놨으니까 그 각각의 조각들마다 그거에 매칭되는 그냥 아무거나 해시 값들을 이렇게 쭉 템루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시의 원래 오리지널 값, 각각에 대한 오리지널 값은 일단 검증자만, 베리파이어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판스를 하는 쪽은 이제 얘는 해시락을 거는 거죠. 이 챌린저가 이제 만들어준 해시 값하고 이 이제 그 각각의 코드 조각을 합쳐놓은 해시락 걸고 그리고 원래 코드 조각 합쳐서 이제 하나의 코드로 만들어 놓고 얘를 또 템루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얘는 요 이제 뭐 각각의 코드들을 이제 실제 수행시킬 수 있는 건 그 각각의 코드를 수행시키려면 A, B 비트들의 원래 오리지널 값을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건 이제 프로버만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걸 수행시킬 수 있는 건 프로버만 알 수 있는데 얘를 같이 풀어야 되니까 얘를 둘 다 풀어내려면 얘가 챌린저가 얘에 대한 값을 뭐 7번을 만약 풀고 싶다. 그럼 7번에 대한 오리지널 값을 한번 리빌 해놔야 그 리빌한 값하고 이걸 수행한 값을 같이 이제 맞춰보면서 얘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걸 푸는 과정을 둘이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7번 하고서 별 문제가 없으면 3번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걸 왔다 갔다 서로 락을 풀어가면서 걔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자가 원하는 이제 뭐 얘는 1번부터 할 필요는 없으니까 스크립트 조각을 하나씩 실제로 잘 세팅했는지 수행하면서 이제 검증을 하는 방식이고 얘가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끝까지 다 될 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는 둘이 하나씩 예치를 해놔야죠. 이게 상대편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페널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동 주소로 이제 멀티시그 같은 걸 쓰겠죠. 공동 주소로 각각 이제 여기선 1BTC를 이제 예치하고 여기는 이제 폴이 P니까 프루버고 B키가 V니까 이제 베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치를 해놓은 다음에 그 예치된 애를 이제 어떤 주소로 보내요. 얘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은 트랜잭션들이지만 온체인에 올리진 않나요. 이게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보면 서로 트랜잭션들을 주고받지만 그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올리진 않거든요. 오프체인에서만 그 트랜잭션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다가 상대방이 뭔가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거나 내가 이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그냥 마지막 트랜잭션만 온체인에 올려서 그 결과를 획득하는 이런 방식인데 얘도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아웃풋 스크립트에는 이걸 풀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세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처음에 이제 챌린지부터 해야 되니까 검증자가 챌린지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뭔가 코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증명되거나 아니면 뭐 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사실 이제 챌린지를 먼저 제출해야 될 차례니까 챌린지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증자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프루버가 이제 그거 이제 보상으로 가져가는 뭐 이런 조건을 가진 그래서 해시락하고 이제 그 타임라인에 걸려 있는 상태의 주소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소에서는 실제로 챌린지를 제출해야 되겠죠. 챌린지 제출 안 하면 프로버가 그 베리파이어가 챌린지를 제출 안 하면 그건 이제 자기가 몰수가 되니까 그럼 챌린지를 이제 제출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상대편한테 조건을 또 거는 거죠. 그래서 넌 이걸 내가 낸 챌린지를 증명해봐 라는 걸 이제 걸어놓고 그 증명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져갈게. 뭐 이런 주소로 조건을 또 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또 그 이제
검증할 차례니까 내가 이렇게 검증했다고 하면서 리스폰스를 하면서 똑같이 다시 너 챌린지를 줘야 돼. 이런 조건의 주소에 또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대편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조건이 걸려있는 주소에다가 트랜잭션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온체인으로 올리진 않지만 실제로 온체인에 올린다면 이 두 개의 BTC가 되게 이렇게 다양해요. 어마어마한 주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겠죠. 온체인 상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걸 굳이 다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계속 이제 코드 하나씩을 열어달라고 그럴 때마다 베리파이어가 이제 이런 챌린지를 할 때마다 리스판스를 하면서 이 코드들을 하나씩 열 거잖아요. 코드를 연다는 건 인풋 값이 뭐고 아웃풋 값이 뭐고를 이제 열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 연 값들이 다 맞는지 충돌나지 않는지를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충돌 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본 다음에 그게 충돌이 되면 얘는 뭔가 중간에 이상했네 라고 알 수 있게 되고 만약에 그 충돌이 나지 않으면 잘했네 라고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원리인데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저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우리 프로그램 할 때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 애니악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 컴퓨터 보면 프로그램 한번 바꿀 때마다 이렇게 전선의 배치를 막 바꿔놔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로우한 레벨의 이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는 이제 그 초창기의 아이디어니까 로우한 레벨의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 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건들지 않아도 된다. 지금 뭔가 뭐 템루트나 세그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반영을 한 케이스인데 얘는 그런 업데이트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당장 저 복잡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바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종류의 기술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게 사실 이제 비트코인의 개발자들, 비트코인의 커뮤니티 멤버들은 사실 비트코인을 이렇게 건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건 백서에도 나와 있고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뭐 해결해야 될 과제, 현재의 한계로 보면 얘는 지금은 1대1인 거죠. 검증자 한 명, 프로 한 명이 둘이서만 이제 주고받는 모델이라는 게 이제 한계이고 사실은 이제 그걸 여러 명이 하거나 아니면 뭐 N대 N으로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더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아직은 이제 1대1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은 이게 뭐 예시에선 8개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가 뭐 헬로 월드 같은 심플한 코드를 수행시키려고 해도 걔를 논리게이트로 바꾸면 이제 어마어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논리게이트 하나씩을 설치하려고 얘가 오프체인으로 일어나서 온체인 비용은 들지 않지만 오프체인 상에서 얘가 뭐 둘이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 상으로 뭔가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네트워크 비용이나 그 연산하는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그게 아직 그런 종류의 이제 오프체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도구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벡서 자체는 굉장히 로우 레벨로 프로그래밍 기지로 보면 뭐 기계어나 뭐 어셈블리 같은 언어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되는 것 같은 느낌처럼 굉장히 로우 레벨이지만 사실은 그 위에 이제 도구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런 걸 이제 뭐 컴파일러처럼 그냥 하이 레벨 어떤 프로그램을 이런 로직으로 이제 쪼개주는 것들이라거나 아니면 이 주고받는 통신을 좀 압축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면 얘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뭔가 더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봤더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이제 브릿지예요. 이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체인이 아닌 다른 체인으로 옮겨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브릿지, 이제 뭐 랩드 BTC나 이런 것들이 일단 중앙화된 어떤 존재한테 맡겨놓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3비트코인을 줄 테니까 이더리움 위에
세 개의 비트코인, 이제 랩드 비트코인을 줘. 뭐 이런 식이라서 중앙화된 무언가를 믿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제 이런 브릿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뭐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어떤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하지 못한 것 같긴 하지만,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